이 우리나라가 근대를 제대로 잘 겪지를 못했거든요. 이 동양 사회 전체가 서양한테 완전히 패배를 했잖아요. 네. 그것이 이제 아편 전쟁으로 나타났고, 그런데 이제 그때 동양의 지식인들이 우리가 왜 졌을까? 동양에는 없는데 서양에만 있는 무기가 무엇일까라고 몇십 년 동안 그 실험도 하고 또 생각도 하면서 그것을 찾아냈어요. 네. 그 두 개가 과학과 철학이에요. 아하. 예.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과학과 철학이 네. 만나서 네.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끌고 가야 할 필요가 있는 단계거든요, 지금. 네. 예. 그러니까 이 과학과 철학이 만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네. 사실은 어떤 그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약해야 된다 네. 하는 사명을 의식해서 본다면은 이거는 매우 필연적이다. 예. 그런 공통점으로 이렇게 만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의기투합하셨고. 그리고 또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왜 인류 역사상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중국이 앞서고 있다가 최근 정말 뭐 한 200년? 예. 그 정도 이제 서구에 뒤졌는가. 거기에 대해서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님이 쓰신 책을 한번 봤더니요. 네. 또 이런 식으로 해석도 하시더라고요. 무슨 뜻이냐면 중국은 굉장히 일찍 통일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황제가 그 전체를 다 지배하고 모든 결정권을 혼자서 가지고 있었는데 네. 유럽은 막 나라가 쪼개져가지고 각 나라마다 왕이나 여왕들이 있으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었죠. 근데 그게 오히려 유럽의 경쟁력이 됐다는 겁니다. 예.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는 황제 한 사람이 이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기회가 오지를 않는데 저 유럽 같으면 굉장히 다양한 나라들끼리 서로 어쨌든 잘 되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면 콜럼버스가 자기가 계속 동쪽으로 가게 되면은 인도와 이렇게 인도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서쪽이죠, 서쪽. 인도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왕조에다가 부탁을 해봐도 거절당하고 이 왕조에도 부탁해도 거절을 당했는데 스페인 여왕한테 부탁하니까 돈을 줬던 겁니다. 그래서 시도를 해서 결국은 지금의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다양성이 존재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오히려 그런 시도들이 쌓이고 쌓여서 앞서게 됐다. 그래서 특히 현대에서는 이런 뭐 하나의 그냥 정형화된 방향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정을 하는 사회가 앞서 나가는 것이고 그게 지금 현재 이 동양이 서양에 비해서 뒤떨어지게 됐던 그러면 반대로 또 우리가 거기서 배우면 반대로 또 우리가 다시 또 앞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철학자가 보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저는 우상향으로 갈 것이냐, 우하향으로 내려갈 것이냐, 그러니까 우상향으로 상승할 것이냐, 우하향으로 뭐 하강할 것이냐, 아니 변곡점에 있는 상태라고 그래요. 변곡점에서 꽤 오랜 시간 머물렀죠.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이 변곡점에서 우상향을 꿈꾸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후보님이 거기에 참여하고 계셔서 말씀드리기가 좀 송구스럽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선거가 최선을 선택하는 선거에서 차선을 선택하는 선거로 떨어졌다가 지금은 차악을 선택해야 하는 지경까지 떨어졌거든요. 거기서 지금 최선의 선택을 받아야 될 분이 이렇게 지지율은 또 이렇게 높지 않고 차악의 선택을 받는 사람들끼리 지금 지지율은 높고 하는 상당히 좀 이렇게 그렇게 아름다운 선거 풍경은 아닙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그만큼 지금 하강해 가고 있다, 하강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안철수 후보께서 이 하강하려는 이 흐름을 어떻게 하면 상승시키는 것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 막장에 이른 이 선거 환경을 어떻게 하면 거기서 조금이라도 밝고 환한 기운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것을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지금의 현실에서 놓치고 있는 건 뭘까요? 우리가 꼭 이거는 좀 짚고 가야 되는 우리가 놓친 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놓친 것이 이게 설득력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생각하는 능력, 그 다음에 양심, 그 다음에 염치,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자존감. 이런 인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 이것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소홀히 되면서 염치가 없어도 범죄자여도 이렇게 리더가 되려고 하는 또 그런 또 많은 지지자들을 또 가지게 되는 이런 환경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지금보다 좀 더 좋은 나라를 가지고 싶으면 우리가 이것만큼은 각성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최소한의 염치를 알아야 된다.
그다음 최소한의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있든 없든 양심을 갖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양심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 정도는 우리가 의식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 몇 년 동안 놓친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너무 물질로 가니까요. 돈이 모든 가치의 중심에 서 있는 시대로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특히 또 이제 그 후보님께서는 과학의 선도주자신데 과학이 너무 튀어나가다 보니까 철학적인 뒷받침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 기술이 이렇게 발전할수록 인문학의 중요성은 더 커지는 게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베이스가 인문학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정부 관료도 모르고 대통령 후보들도 저는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한국어 언어 인식이 외국에 비해서는 좀 수준이 떨어집니다. 그 이유가 언어 인식하는 IT 기술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한국어 연구에 투자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데이터 산업, 빅데이터, 뭐 인공지능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은 그 데이터고요. 데이터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은 그 나라가 가진 인문학 데이터거든요. 그게 제대로 된 경쟁력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정말 자랑스러운 기록 문화의 나라 아닙니까? 승정원 일기 같은 게 저는 다른 나라에서 유래를 보지 못했거든요. 그 방대한 승정원 일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제대로 번역이 안 됐습니다. 다 한자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5년 전인가요?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절대적으로 인문학자들 숫자가 부족해서 그걸 다 한글로 번역하려면 100년 걸린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이제 인공지능이 초벌 번역을 시작을 해서 그나마 시간은 많이 단축됐는데 아마 아직도 한 20년 이상 걸릴 겁니다. 근데 뭐 승정원 일기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가진 정말로 방대한 인문학적인 자산들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과학기술 기초과학연구소만 만들면 뭐합니까? 인문과학에 대해서 제대로 된 연구소들을 규모가 크게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새로운 우리의 한국 고유의 컨텐츠들, 인문학 컨텐츠를 만들게 하면서 이 나라가 발전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를 이제 예를 들어 보면 중국이 지금 인공지능 특허 숫자가 1위입니다. 미국보다 많습니다. 그게 단순히 미국은 3억 명이고 중국은 13억 명 이렇게 인구 차이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게 사람 숫자가 많아도 그 사람들이 인문학에 관심이 없거나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한 곳에 이렇게 모아서 정리하는 기능이 없으면 사람 숫자 많아도 소용이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저는 지금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4차 산업혁명에서 기술에만 투자하는 것, 이렇게 방향을 잘못 잡고 정말 4차 산업혁명이 뭔지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제대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안 되고 지금 다른 대선 후보들도 마찬가지여서 저는 이거 바로잡으려고 나온 겁니다. 어디서부터 이 교육은 돼야 될까요? 교육은 우리나라 교육은 되게 이제 무엇을 가르치는, 무엇을 알게 하는 교육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무엇을 알게 하는 교육일 때는 이 다른 데서 지식이나 생각이 들어올 때 무엇을 알게 해주는 것을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을 알게 하는 교육보다 무엇을 알고 싶어 하게 하는 교육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알고 있는 것보다도 항상 알고 싶어 하는 태도를 갖는 것. 이것이 사실은 알면서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제 답이 아니고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그렇죠, 있는. 문제를. 근데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이제 그 인문학이거든요. 아까 이제 후보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요. 완전히 그 시선의 높이가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계에서는 이 법학에서 나온 시선이 그 사회의 주도적인 시선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를 우리는 후진국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후진국이 커지고 다양해지면은 법학적 인사이트로 다 컨트롤이 안 되는 단계가 되거든요. 그럼 한 단계 올라서는데 그때 이제 주도 시선을 가진 학문이 경제학이에요. 그러니까 경제학적 높이의 시선으로 그 사회가 잘 컨트롤이 되면은 그 사회를 중진국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중진국도 또 볼륨이 커지고 다양해지면 경제학적 시선으로 컨트롤이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때 나오는 시선이 이제 인문학, 과학, 철학, 문화, 예술 이런 부분의 시선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는 경제학적 높이의 시선을 발휘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까지 발휘했어요. 이제는 과학적이고 인문학적인 높이의 시선으로 이것을 상승시키느냐 상승시키지 못하느냐 이것이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사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시선이 잘못하면은 또 하강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회의 하강이라는 것은 시선의 하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의 문제랄지 하고 또 인문학의 문제랄지 하는 것을 이 국가 발전 단계에 따라서 사고하고 네.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집중 투자를 해서 네. 그 일을 해내야 한다. 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회가 같이 수준에 맞게 모든 분야가 발전해야 되는데 네. 어제도 후보님이 그 토론 말미에 그 지적을 하셨어요. 기업은 인류로 가고 있는데 네. 우리 정치는 왜 아직 4할이냐 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의미로 하셨습니까? 좀 참담한 심정에 사실 미리 준비한 발언은 아닌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행히 시간을 1분짜리인데 2분 30초를 네. 줘서 제가 충분히 말씀드릴 기회를 가졌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법률적인 단계에서 경제적인 단계에서 철학과 과학의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 1위 하는 후보들은 다시 우리나라가 가라앉게 만드는 법률적인 지식, 물론 법률가는 필요하죠. 우리 사회의 질서를 제대로 잘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항상 법률만을 평생 했던 분들은 과거에 대한 응징, 과거만 봅니다. 네. 그러면 평생 동안 미래를 보지 못한 사람은 미래를 보지를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안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정말로 염려스러운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좀 더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철학과 과학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그 진행하러 들어오면서 그 여론조사 결과 이렇게 쭉 본 게 있는데요. 거기서 국가 운영 능력은 3명 후보를 가지고 질문을 했더라고요. 네. 단연 안 후보님께서 1등으로 그게 나왔던데 그런 결과는 왜 나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미래를 보는 그런 능력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어떤 것으로 먹고 살 것인지 어떤 것으로 일자리를 만들 것인지 아니겠습니까? 20년 주기설이라는 게 사실은 정설이 되어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때문에 그때 우리 선박이라든지 네. 중화공업이라든지 철강으로 1980년대, 1990년대 20년간 먹고 살았습니다. 네. 한계에 부딪혔죠. IMF가 왔죠. 그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새롭게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고 벤처 붐을 일으켜서 다시 또 우리가 2000년대, 2010년대 20년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도 한계에 다다른 것이 이제는 조금 있으면 잠재 성장률이 0%대로 치닫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시대가 바뀌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 대통령이 해야 될 반드시 중요한 과제는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만드는 일인데 그것은 이제는 과학기술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으면 못 만드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옛날에는 모르면 전문가한테 맡기면 된다 이랬습니다만 지금은 한 분야에서도 여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세계의 흐름에 맞는 전문가이고 그 사람을 골라 써야 된다는 머리를 지도자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옛날 지도자는 남의 머리를 갖다 쓰면 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의 전문가는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있는 머리를 가진 지도자가 필요하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국가 지도자의 능력은 갑자기 키울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또 하죠. 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 지도자는 정말 위기 관리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 이 나라를 맡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국가의 위기 관리 능력 이것이야말로 또 지도자의 덕목이겠죠. 네, 그렇죠. 그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해서는 제가 평생 했던 일이 위기 관리 능력입니다. 사실 의과대학에서 하는 일도 의과대학에서 굉장히 많은 그 병명이나 치료 방법에 대해서 모두 다 외우게 합니다. 네. 그 이유는 사람 생명은 정말 몇 초 지나면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모든 거를 다 암기하고 준비하고 있어야지 빠르게 판단하고 위기 관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했던 일이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아닙니까? 24시간 전 국토 중에서 어디에서 바이러스가 생길지 모르는데 거기에 대한 위기 관리 능력을 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런 경험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저는 지금 다음 정부에서 꼭 필요한 일은 지금까지 못했습니다만 리스크 맵을 만들어야 한다. 즉 리스크 맵이라는 것은 그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X축이고요. 한번 발생했을 때 그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게 Y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코로나 팬데믹 같으면 발생할 확률은 적었었지만 그 피해는 이 정도이다. 그렇게 점을 찍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굉장히 극심한 가뭄의 경우에 그런 경우는 아주 작은 확률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 역시 중등도 정도의 굉장히 그 위기가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부터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이 매년 리스크 맵을 만들어서 그중에서 가장 중점적인 10개의 리스크, 위험에 대해서는 국가가 미리미리 관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도자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죠. 위기관리 능력.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네. 지키는 것이 의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재산상의 위기, 생명상의 위기 이것에 대해서 항상 대비해 있어야 되죠. 그게 사실은 그 국가 관리 능력에서 이것이 핵심이죠. 그런데 이 우리나라의 그동안에 뭐 여러 그 지도자들의 실패를 보면요, 정치인으로 권력을 잡은 다음에 네. 바로 국가 경영자, 국가 관리자로 변신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 변신이 항상 실패한 거예요. 예. 끝까지 정치인으로 살다 가버린단 네. 말입니다. 집권기간 내내. 예.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그 과거의 대통령들의 어떤 실패한 대통령들의 예. 공통점은 뭐냐? 예. 정치인으로 권력을 잡은 다음에 국가 경영자로 변신을 못했다. 예. 국가 경영자로 변신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국가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다. 그러니까 그 국가 관리 능력 예. 이런 것이 거기서 생길 수가 없는 거죠. 또 이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냐면은 불안입니다. 불안. 나는 좀 부족하다. 나는 좀 부족하다. 예. 나는 그런 의미의 불안. 그래, 이 불안이 있어야 네. 돼요. 이 국가를 이렇게 보니까 거기 안에서 사는 모든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해야 돼. 네. 생명을 보호해야 돼. 그것을 보면은 제일 먼저 드는 것이 엄청난 불안이죠. 내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네. 그래, 그 불안이 생기면은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고 필요를 느끼고 그러면서 공부를 하고 행위가 절제가 되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 관리에 신경을 안 쓰는 사람들은, 정치인으로만 사는 사람들은 그 불안을 느끼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같은 맥락에서 네. 보면 제가 안랩 CEO를 할 때 제일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인텔 CEO 출신입니다. 네. 앤디 그로브가 쓴 Only Paranoid Survive. 그러니까 패러노이드. 그러니까 좀 약간 강박관념에 걸린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책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보면 CEO가 해야 될 일은, 또는 뭐 국가 경영자도 좋고 네. 조직 관리자도 좋습니다만, 항상 잘 될 때 네.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정말 편집증에 걸린 사람처럼 계속 이렇게 점검을 해야만이, 네. 그래야지만이 그 국가가 또는 그 조직이 제대로 잘 살 수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사실 제가 CEO 할 때 제일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게, 이렇게 저는 전체적인 매출 비중들을 이렇게 계속 점검을 하거든요. 네.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한 그룹에 있는 그 매출 비중이 30% 이상이 넘어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 갑자기 저기서 매출이 끊기면 기업은 괴멸적인 타격을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일은 포트폴리오죠. 그러니까 그쪽을 줄일 수는 없으니까 다른 쪽에도 그것만큼 많은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기업들을 새롭게 발굴해서 어느 한쪽이 제대로 잘 안 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잘 경영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거의 역할이라고 봤죠. 네. 중소기업도 그러는데 네. 저는 이번에 대한민국에서 요소수 사태를 보면서 네. 중소기업보다도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국가에서 전략 자원이라는 건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출 비중도 다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수출 비중이 지금 중국이 좀 지나치게 많다, 또는 요소수의 99%를 중국에서 가지고 온다고 하면은 사실 미리 해야 될 일은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그런 다원화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수출에 대한 다원화, 또는 새롭게 공급받는 것에 대한 다원화를 하는 것이 중소기업 사장도 하는데 네. 국가가 저는 안 한다는 게 정말 이거는 경영자로서, 국가 경영자로서의 자격이 너무나 부족하다. 예.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그 국민들께서 제대로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면 기업을 일구는 분들 보면요, 기업을 일궈서 사장이 되면 그 다음에 이 기업을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꿈을 꾸잖아요. 예. 근데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되는 꿈을 이룬 다음에는 새로운 꿈을 꾸시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것이 문제죠. 대통령이 되는 꿈을 이룬 다음에는 이 나라를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꿈을 꿔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진영에 갇힌 정치 네. 습관으로는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가 전체를 자기 능력과 비교해서 보는 힘이 없죠. 그러니까 다 잘할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고대 이제 동양에서는 지도자들, 이렇게 왕들이 자기를 부를 때 짐, 네. 불곡자, 불선자 이런 말들로 부르거든요. 이 말들은 짐이라는 것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불곡자는 뭐 자식도 못 낳는 사람, 예. 불선자는 선하지 않은 사람. 예. 그러니까 지도자들과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항상 걱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너는 지금 능력이 국가를 다스릴 능력으로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 사실을 항상 상기시키는 거죠. 스스로. 예, 스스로. 예. 네, 그런데 이것이 생각하는 능력이 있으면은 그것이 생기는데
그 오랜 동안 진영에서만 이 진영의 대표자로 등장한 지도자들은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지죠. 네.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진영 정치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이 진영 정치가 생각하지 않는 정치라는 뜻이거든요. 네. 생각하지 않는 정치라는 뜻은 뭐냐면은 국가 전체와 자신을 비교하는 능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국민이 위험해지는 건데. 그렇죠. 예. 네. 후보님께서는 이제 미래 인재를 기르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인재를 적재적소에 쓰려면 예. 내가 그 쓸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아까 하셨어요. 원래 회사에서도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권한 위임을 하지 네. 않습니까? 네. 즉 혼자서는 하기에는 일이 벅차면 이제 그 팀을 이루어서 직원들에게 일을 배분해 줍니다. 근데 원칙이 있습니다. 자기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권한 위임을 해줘야 됩니다. 네. 자기가 아는 일을 권한 위임을 해줘야지 그게 잘 돌아가지. 자기가 모르는 일을 권한 위임을 하면 제대로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네. 그 일이 잘 안 되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자기가 모르는 일이면 머리만 빌리면 된다? 옛날에는 그럴 수 있었죠. 근데 자기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방향 정도는 최소한 아는 상식과 소양이 있는 사람이 그 권한 위임을 맡기면 그게 제대로 되는 거죠. 네.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면 이렇죠. 제가 2000년 5월입니다. 벌써 이제 2년 가까이 지났네요. 2000년 5월에 그랬습니다. 2000년 말이 되면은 코로나19 백신이 나올 테니까 정부는 미리 대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허풍 떨지 말라. 이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결국은 우리나라가 지금도 백신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고 이런 이유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국가 지도자의 그 생각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때 만약에 제대로 다른 국가 지도자들처럼 미리 열심히 여러 백신 회사들 완성도 되지 않았는데 미리 계약하고 선물량들을 다 이렇게 마련을 했으면 지금보다도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렸고 예. 수많은 소상공인들의 목숨을 살렸고 예. 그리고 그 엄청난 우리 국가 부채를 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지도자가 정말로 중요하다.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또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즉 기술 패권 전쟁 중입니다. 이 사이에 대한민국이 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의미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이런 미중 기술 패권 전쟁에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생존 전략이 화두가 돼야 됩니다. 지금까지 4번 TV 토론을 했습니다만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두 번째로는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 뭘로 만들 건가?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도 지금 나오지 않고 있죠. 아니면 더 크게 보면 도대체 내가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 저는 과학기술 중심 국가가 되어서 결국은 세계 5대 경제 강국에 드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미래 비전인데 뭐 윤석열 후보든 이재명 후보든 어떤 나라를 도대체 만들 것인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나라 만들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사실 모두 다 밝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저도 선거를 치러보니까 두 가지 같아요. 우선은 선거에서 이겨야 국가 운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선거에서 이기는 기술만 있고 국가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가 보니까 결국은 선거에서 이긴 다음에 국가는 결국 굉장히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가 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국민들은 고통에 빠지게 되고 다시 또 정권 교체가 되고 그렇다고 해서 정권 교체가 된다고 해서 상대방이 또 그동안에 열심히 노력을 했느냐 그런 것도 아니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상대방 실수를 받아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정권을 얻게 되죠. 그 반복인 겁니다. 즉 정권 교체가 아니고 적폐 교체입니다. 네. 계속 그것만 반복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번은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다고 최진석 상임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이야말로 뭐 닥치고 정권 교체 열망이 정말로 강합니다. 근데 정권 교체와 함께 정권 교체 이후에 국가를 잘 운용할 수 있는 미래 비전과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저는 그 두 가지가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미래 비전은 우리가 앞으로 먹고 살 일자리와 그리고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도덕성은 청와대가 깨끗해야 공직사회가 깨끗해지고 그래야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돼서 젊은이들이 자기 실력만큼 노력한 만큼 땀 흘린 만큼 그렇게 대가를 얻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런 세 가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정권 교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기본적인 도덕성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또 미래 비전과 능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선거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떨어뜨리는 게 선거가 아닙니다. 자기가 정말로 자격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투표를 하셔야
그 힘이 모여서 결국은 그 사람이 당선되게 하는 게 선거입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역사도 그랬었고요. 그렇게 올바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아지시면 대한민국은 바뀔 수 있고, 정말 프랑스처럼 선거혁명이 일어나서 우리나라가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세상으로 도약할 수 있다. 시대 교체를 하고 정치 교체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력이라는 게 뭐냐면 주위 사람들 선동해서 찍게 만드는 사람들 숫자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둘 중에 누군가가 하나가 이기면 그 사람들이 다 그냥 공짜로 한 사람이 아니라 자리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무능하고 부패한 사람들이 정말로 정부의 중요한 저 요직이라든지 공기업 사장, 감사로 가서 거기가 다 이제 망가지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게 사실 적폐교대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정말 빚을 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당에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여당, 야당,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사실은 더 많은 분들이 정치에는 개입하지 않지만 더 능력 있는 분들이 정치 이외의 분야에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까지도 다 포괄하는 국민통합 내각을 만들면 그러면 우리나라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세력이 있어야 정치하지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거는 대표적인 사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세력이 있어야지 정권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세력이 있어야지 세금으로 우리 편 먹여 살리는 일만 할 수 있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 우리나라는 그 조선시대 때부터 계속 이 가장 큰 문제가 진영 정치라는 거예요. 진영 정치. 그러니까 이 진영 정치라는 것은 사실 기득권 정치거든요. 근데 우리가 선거 때가 아니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진영 정치를 벗어나야 된다. 기득권 정치를 이렇게 좀 완화시켜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선거 때만 되면은 또 진영 정치와 그다음에 기득권 정치를 하는 방식의 또 투표 행위를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조금 생각하는 투표로 바뀌면은 내가 그러니까 생각하는 투표로 바뀌면은 설령 그것이 안 후보를 찍지 않는 표라고 하더라도 모두가 생각하는 표를 행사하는 정치 풍토가 되면은 우리나라 정치는 조금이라도 앞으로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주제로 들어가서요. 미래 비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미래 비전을 위해서 지도자의 통찰력은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그건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 거의 모든 판단은 통찰에 관련됩니다. 차분차분 생각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어떤 자기한테 비처럼 오는 의식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통찰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통찰력 있는 지도자는 그 시대에 해결해야 될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를 알고, 그 다음에 위험을 제거하는 어떤 그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위험을 제거하는 경로를 압니다. 이게 이제 통찰의 가장 중요한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이 통찰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그래, 통찰력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뭐냐면은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요. 일단 지식이 넉넉해야 됩니다. 그렇게 많이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은 고뇌가 깊어야 돼요. 걱정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보통 사람들처럼 한가롭고 평화롭고 행복할 내면을 요구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사람 지도자니까. 지도자는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기에 나는 좀 부족하다 하는 것을 느껴서 거기에서 오는 불안과 걱정으로 계속 밤을 지새면 거기서 통찰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관심이 어떻게 통찰을 발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저는 좀 더 관심이 있어서 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윤리적인 기업이 더 지속 가능하다. 그리고 돈도 더 많이 버느라 하는 거는 지금은 이제 거의 상식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도덕성 그러면은 이 착한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도덕이 발휘될 때 인간 내면이 작동하는 구조를 보면은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절제력, 자제력, 그다음 겸손 이런 것들이 작동해야 도덕성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많이 흡수하는 것도 다른 것을 안 하고 지식을 흡수하려면은 많은 것을 참고 절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덕적 능력하고 이 지적 능력하고 그다음에 이 건강한 사유 이런 것들은 다 함께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덕적이지 않으면서 질문하는 능력이 있을 수는 없어요. 도덕적인 사람만 미래를 기대합니다.
그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덕의 문제를 그냥 도덕의 문제라만 보기 쉬운데, 도덕적인 것이 그 사람이 얼마나 미래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그 다음에 자제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적 수용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사를 구분하는 문제, 거기에 엄청난 그 자제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제력이 있는 사람만 지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자기 생애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덕적인 문제가 그냥 도덕적인 문제만은 아니다.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네. 이것을 인류에서 그래도 그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분들이 소크라테스예요. 그 다음에 공자입니다. 네. 네가 훌륭한 지도자가 되려면 우선 가장 먼저 너의 도덕적 자각 능력을 길러라. 네. 그래야 너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 가장 본격적으로 말한 사람이 공자죠. 그러니까 이 도덕이라는 것이 그냥 어떤 그 착한 행위, 착한 생각 여기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이 국가 지도자에게는 얼마나 위대한 성취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좌우하는 아주 그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네. 역시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자와 지도자의 직계 가족의 도덕성 문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부도덕한데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고요. 예. 그렇게 되면 자기의 능력을 자기 가족이나 자기 편 먹여 살리는 데 쓰고 나머지 국민들은 파탄에 이르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위험하다, 이런 말씀들을 들었는데, 마찬가지로 정말 중요한 건 저는 도덕성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정치는 사실은 공익을 위한 봉사가 정치 아닙니까? 제가 뭐 정치를 한다고 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돈을 벌겠습니까? 돈을 우리가 잃죠. 명예를 얻겠습니까? 그 높은 명예 다 깔아앉았죠. 그리고 또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도 모두 다 제가 일을 하는 그런 도구로서 사용을 했지, 이걸 휘두르고 즐기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수하게 이 정치라는 것은 공익을 위한 봉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여의도 정치권에 와서 보니까 이 정치하는 것을 세금으로 자기 편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데 분노를 했죠. 그래서 안 그런 사람도 그런데 꽤 있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정말 이런 잘못된 정치 풍토를 바꿔야지만이 되겠다. 정말 우리나라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너무 많아서 도둑놈들을 쫓아내야 정치가 올바로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선거 때 보면요, 저 위원장님께 한번 여쭐게요. 내가 아는데, 알겠는데, 그래도 찍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이렇게 생각하는 능력이 없으면은 행동이 교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도덕성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게 자제력이거든요. 절제. 내 감정이나 감각은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래야 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 한번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그 벤처 거품 때가 있었어요. 99년, 뭐 2000년 이럴 때, 그때 안랩 상장하라고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때 다른 기업들은 전부 다 영업 손실을 봤는데 아마 유일하게 영업 이익이 났던 회사가 저희 회사밖에 없었을 거예요. 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관리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틀림없이 이게 거품 상황이고 저는 이 거품이 꺼질 때 그때 상장을 하는 것이 투자자들에게도 보호를 하는 길이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 단위로 받을 수 있는 돈을 포기를 한 거죠. 근데 저는 지금도 그게 옳다고 믿습니다. 한 번은 팔을 했는데 안 파신 거고, 이번에 그랬습니다. 또 상장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미 투자자들에 대한 생각이 미쳐서 그때 상장을 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그래서도 보통 보면 또 우리 사주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주라는 게 공개를 할 때, 주식 공개를 할 때, 일부 일반인에게도 합니다만, 나머지 일부는 직원들이 가져가게 돼요. 근데 문제는 직원들은 1년 후에 팔 수가 있습니다. 1년 내에 주가가 폭락을 하면, 우리 직원들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은 이 정도 주가는 최소한 버텨줘야 된다는 확신이 없으면 저는 상장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당장 돈 많이 회사들 가지고 직원들은 빚더미에 앉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판단을 해보고 이 정도면 직원들이 손해를 안 보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 1년 뒤에 뭐 매각하고 싶은 사람은 매각할 때 손해를 보지 않았죠. 그랬군요. 이 정치가 성숙되지 않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특징,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나라가 이렇게 하강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정치 갈등, 그 다음에 사회 분열, 그 다음에 포퓰리즘,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특히 민주주의가 성숙되지 않으면은 바로 중우 정치가 되는데요. 예, 중우 정치가 되면은 그것이 사실은 그 진영 정치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민주주의는 대중 정치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어떻든지 표를 구해야 되거든요. 표를 얻는 방법 중에 분열을 조장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분열을 조장해서 표를, 그러니까 이 어떤 직업군에서도 그 분열을 시켜가지고 표가 많은 쪽 사람들 편을 들고 표가 적은 쪽 사람들을 공격한달지 하는 이 분열을 이용하면은 이 표를 얻기가 매우 쉬워지죠. 그 다음에 표의 집중도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표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그 분열을 이용해서라도 표를 얻고 싶어 하는 이 욕망을 지도자라면 그것을 절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분열을 이용해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그 사회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우리나라는 그 단계까지 간 것 같아요. 이미 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분열을 이용해서 표를 얻는 이 행위가 어느 단계에서 달라지느냐. 그래서 한 번 이것에 맛을 들이면요. 그 다음 사람도 또 이걸 이용합니다. 포퓰리즘도 마찬가지거든요. 포퓰리즘에 한번 중독되면은 정치인이나 그 다음에 유권자들이나 다 여기서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그 분열을 이용하지 않고 이게 사회를 통합해야 되잖아요. 사회를 통합하려면요, 이거 엄청난 노력을 해야 돼요. 그걸 통합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된다 하는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방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치 리더들이 그렇게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방향이 분명하고 통합을 하려면은 상대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기를 좀 낮추고 자기가 좀 손해를 보는 것을 감수하지 않고는 사회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제 후보님께서 토론회에서 이제 정치보복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셔서 다들 공감을 이끌어내셨어요. 합의를 했죠. 네, 그러셨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안 후보님께서는 국민 통합이 시대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좀 더 듣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지금까지 거대 양당이 계속 국민을 분열시켰지 않습니까? 이념으로, 지역으로, 세대로, 계층으로 계속 분리해서 자기들 유리한 표만 이렇게 가져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거의 4분 5열이 됐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로 위기 상황 아닙니까? 전 세계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만 지금 멈춰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근데 세계 역사에서 국민이 분열된 상태로 위기를 극복한 전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결국은 추락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시대 정신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말 이제 국민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정말로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우선 정치권이 솔선수범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 통합 내각을 만드는 거죠.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정권을 잡았다고 우리 편에 총리나 뭐 이런 장관들만 하지 않고 야당에도 협조를 구해서 이 부분은 이 사람이 정말로 일을 잘하는데 우리가 정권을 정말 진심을 주고 맡길 테니까 이 사람을 좀 그 강요로 쓰게 해달라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국민들이 과연 그거를 거절을 할까? 거절을 하면 저는 오히려 야당의 명분이 없어진다고 봅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그렇게 국민통합 내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국민들을 갈라치기보다는 좀 더 그 국민통합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실질적인 행동이나 그런 그 실행들을 시작을 하면 아마도 그게 시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민통합이 시대 정신이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까지 보면 거대 양당이 지금은 선거 과정 이제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만 너무 갈등이 심합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 지는 사람 부부는 둘 다 감옥 갈 거라고. 거의 그럴 확률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그래서도 어제 정치 보복하지 말자고 선언을 했던 이유가 제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저는 분명히 국민 통합을 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미 예도 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도 그랬었고 충분히 저는 양쪽에 다 골고루 기용을 해서 잘 중재를 해서 국민 통합을 꼭 이룰 겁니다. 충분히 그러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번엔 국가 지도자에게 필요한 자질 그 5번째입니다. 글로벌 감각입니다. 바로 글로벌 감각에 대한 얘기입니다. 미중 기술 패권 전쟁 시대 세계 흐름 어떤 영향일까?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도 참 많은 걸 느끼게 됩니다. 자, 글로벌 감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날에도 물론 글로벌 감각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글로벌 감각이 특히 중요하죠.
뭐 예로 들기에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나도 바로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 바로 영향이 미치더라고요. 바로 영향이 예. 미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 산업의 연관성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긴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글로벌 감각이라는 것이 네. 다른 어떤 감각을 갖고 그냥 또 하나 보태는 감각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감각이다. 이 글로벌 감각이 있어야. 그런데 이 국가 경영에 관심이 있으면 글로벌 감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진영에 갇혀 있으면 글로벌 감각을 갖지 못할 수 있죠. 글로벌 감각을 가지면은 외교관을 보낼 때도 국내 정치 메커니즘에 근거해서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 필요한 외교 전체 맥락에서 필요한 사람을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로벌 감각이 없으면요 사고가 국내에 갇히게 됩니다. 국내에 갇히.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글로벌 감각은 아주 필연적인 거고 글로벌 감각은 그냥 어떻게 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 국가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깊게 가지면 갖게 되는 감각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정치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많이 실패한 이유가 정치인으로 권력을 잡은 다음에 국가 경영자로 변신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실패한 대통령들은 사실 대개는 글로벌 감각이 없는 국내용 지도자로 머물다가 그렇게 실패를 한 것이다. 그 부분은 또 자신감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뭐 저 경력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미국에서 석사 학위 2개를 받았고 그리고 또 독일에서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1년 넘게 저 비지팅 스칼러 그러니까 방문 학자로 일했고 또한 제가 안랩 CEO 때 저 동경 그리고 상해 북경에 저희 지사를 만들어서 일본 사람과 또 중국 사람과 함께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일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뭐 글로벌 감각이라고 하면 뭐 저 다른 후보와 사실은 비교는 안 되는 편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실 수도 있죠. 그게 다 학문적이고 어떤 뭐 저기 비즈니스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관계를 통해 가지고 저는 많은 또 미국의 정치인들도 인맥들이 많고 여러 군데 인맥들이 많습니다. 제가 외국에 나갈 때 특히 뭐 스탠포드 로스쿨에 있는 방문학자로 나가거나 또는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 나갈 때 한국인 교수의 도움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미 외국에 현지에 있는 그 학자들을 다 알기 때문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글로벌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요. 글로벌 감각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 세계 이런 역학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아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의 사태로 미군이 거기에 집결을 했을 때 그렇게 되면은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자원 자체가 전 세계에서 2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은 약화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걱정되는 것이 대만 해협을 둘러싸고 미국과 대만의 긴장이 고조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 재배치설이 나오게 될 수가 있습니다. 당장 쓸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까지도 미리 생각하고 대비를 해야만 되는 게 사실은 전체적인 글로벌 감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외교와 과학기술과 안보와 경제가 하나로 붙어 있는 더 이상 따로 떨어져 있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반도체 기술 그리고 백신에 대한 공급망들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기술의 흐름에 대해서 잘 아는 또 글로벌 감각이 또 필요합니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뭐 어떤 후보보다도 자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